현대사회는 모든 국경이 이어진 것처럼 사건과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분이 필요합니다. 국경 없이 세계 곳곳에 시선을 두고 소식과 해석을 이어주시는 분이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오늘 국제정치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코너의 이름을 국경 없는 문희정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국경이라고 하면은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요. 국경과 관련해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유럽에 갔을 때 나라와 나라 사이를 그냥 자동차로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말해주지 않았으면은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국경이라고 하면 38선 같이 이렇게 하드한 국경을 생각하고 살다가 이게 없을 수도 있구나. 거기서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느꼈고요. 그리고 국제 정치를 하다 보면 지도를 계속 들여다보잖아요. 세계의 그 국경선 중에서 가장 이상한 대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국경선은 자연 지물이나 지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산이라든지 강에 의해서. 그런데 아프리카는 보시면은 자로 그은 것처럼 이렇게 반듯합니다. 맞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어떤 데는 한 나라인데도 이쪽은 왼쪽은 자로 그어놨고 오른쪽은 또 꾸불꾸불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유럽 제국주의 그 열강들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은 국경선이거든요. 인종이나 뭐 이런 거 자연이나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문제는 그 국경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에서는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정치에서 국경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국경이 없는 세상을 지향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유럽에 그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국경을 만드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씁쓸하게 느껴져서 국경이 저한테는 좀 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국경 없는 문희정이라는 의미가 여러 나라들의 어떤 이슈들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가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 이슈가 또 다른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리라 이제 믿고요.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젤렌스키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했다라는 이제 짧은 속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용산 대통령실 반응인 것으로 보이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대표단 파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나오지는 않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좀 구체적인 보도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금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무기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지금? 네. 자, 국내에서는 지금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국제 정치에서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트럼프 복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복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더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뭔가 커다란 지원을 해준다거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는 계속합니다. 도와주고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군까지 파병이 되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빨리 우리를 좀 봐달라 도와달라 지금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응답해 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이제 국제 정치 이슈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저희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중동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26일 이란의 무기 생산 시설과 방공망을 집중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 포대 3곳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은 이란이 경고한 대로 정유시설이나 이런 데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자, 이게요. 1일 날 왜 이란이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복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핵시설이나 정유시설 노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제지를 하죠.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본인들이 설득에 성공을 해서 군시설 정도로 이건 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당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당연한 방어권 차원에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미국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25일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여 대를 출격시켜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토요일 새벽에 이 공격이 있었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작전을 했고 여기서 이제 4시간 정도 작전 이제 폭격을 했는데 이거 이후에 이란의 언론이 바로 굉장히 이 공격 수위라든지 범위를 축소하는 보도를 내놓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큰 피해 없다. 왜? 이란의 방공망이 다 막아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공격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란도 계속해서 이 전쟁이 깊이 끌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체면은 세워야 했기에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던 거고 대신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크게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또 크게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예. 뭐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선에서 빨리 축소하고 마무리하고 급하게 수습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이란 내에서는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이란이 타격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반격을 또다시 할 거다. 이것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확전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그렇죠. 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국제 정치의 조금 변동 속에서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은 어쨌든 자위권 차원에서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이제 개발을 해왔는데 네. 그게 이란 핵 합의로 인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정부 시절에 이제 동결이 됐는데 네. 그거를 깬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트럼프가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게 기정사실은 아니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란은 그러면은 핵을 만들었고 왜 트럼프는 핵 합의를 깼고 지금 요 맥락부터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해서 지금 전망을 해 주시죠. 네. 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란을 적대시하는 국가들로 거의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슬람이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는데요. 수니파가 한 85%되고 시아파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수파죠. 예. 자, 그런데 일명 수니파의 맹주라고 하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그 대부분이 수니파 국가고요. 이란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시아파 국가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래는 팔라비 왕조라고 해가지고 친미 친서방 정권이 있다가 이걸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쫓아내고 신정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니까 주변 국가들이 서구화되고 미국과 가까이 지내는 게 굉장히 이란한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을 방어해야 될 뭔가가 필요했던 거고 핵 개발에 들어갔던 거고요. 자, 그 상황 속에서 1979년 그 이슬람 혁명 때부터 미국이 이란을 경제 제재를 굉장히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란이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핵을 개발해서 안보 위기는 또 중동 위기는 고조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마침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고 이란에 대화를 주구하고 온건한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정권이 출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입장에서는 어쨌든 평화적으로 중동 상황을 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란의 핵 개발을 좀 멈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로하니 대통령과 대화를 추구를 했고 이란 입장에서도 경제 제재로 1979년 이후로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란의 비행기는 1979년째에서 멈춰져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왜 마치 쿠바가 올드카 천국이 된 이유가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부품이 들어오지 않고 자동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부에서 오래된 차들을 다 고쳐 쓰는 과정에서 올드카가 발달을 하게 된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이란에서도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로하니 대통령 입장에서도 청년층 실업률도 올라가고 시대가 변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경제 제재로 힘들어질 수 없으니까 핵 개발을 멈추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 풀어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 대화가 2015년 7월에 이란 핵합의로 턱하니 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이란은 이 경제 제재가 풀리자마자 뭐 보잉사에 비행기 주문하고 그리고 뭐 프랑스 에어사에 뭐 비행기 주문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경제가 활기를 띠려고 하는 즈음에 이때부터 사실 오바마의 이 중동 평화 정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공화당은 벼르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계속 외쳤던 게 그거예요. Not 오바마, no 오바마. 예. 그러니까 오바마가 한 건 내가 다 뒤집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어요. 이거 왜 싫어 그러면? 이거 오바마 때 한 거야. 오바마 케어 싫어. 예를 들면 당연하죠. 뭐, 예. 이거 오바마는 뭐든지 다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다 바로 잡아야 돼. 심지어 오바마는 이란과도 굉장히 나쁜 협상을 했어. 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이 조항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심지어 이란이 여기에 약속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예. 근데 이게 약속이 미국만 한 게 아니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도 있고 러시아, 중국도 있거든요. 이 나머지 나라들은 아닌데 잘 지키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해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버리고 제재를 갑자기 복원시켜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이게 제재가 다시 풀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 뭐 왜냐하면은 이렇게, 예. 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 이게 금방 풀릴 줄 알았어요. 복원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니 그냥 들어오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그 사이에 사우디나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란과 미국이 친해지는 게 싫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고 이란과도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결국은 그 이란 핵합의를 파기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이게 그 가능성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경합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게 좀 핵심이잖아요. 네.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일단 늘 해리스가 앞섰던 전국 여론조사에서조차도 트럼프가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7개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후보 교체 해리스로 된 이후에 잠깐 경합주에서도 해리스가 앞서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7개 경합주 거의 대부분에서 트럼프가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두 군데 정도 해리스가 앞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을 보면은 이거 트럼프가 훨씬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당연히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도 있지만 공화당도 꽤 예전보다 많은 숫자가 투표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에는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사전 투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실 자연재해라든지 허리케인 뭐 이런 문제로 그 투표 당일날 투표를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사전 투표를 마친 사람이 4,19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가 1억 6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꽤 많은 숫자가 이미 사전 투표를 했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다? 이미 나는 정했어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아직 정하지 않았어. 흔히 이제 중도층 바뀔 수 있는 숫자가 그만큼 적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이거는 이제 한 일주일 남았네요. 그렇죠. 예,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윤곽이 결과가 나올 나오죠. 테니까 또 한번 그 직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 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우방 이라고 하는 게 미국도 있고 최근에는 일본하고도 뭐 우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논쟁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일본도 지금 선거가 진행이 됐어요. 네. 중의원 선거 지난 27일에 진행이 됐는데 자민당이 그야말로 참패했습니다. 465석의 과반이 233석에 확보에 실패를 했는데 그냥 뭐 확보를 못한 게 그러니까 15년 만의 일이기도 하지만 네. 그냥 못한 게 아니라 의석수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191석밖에 못 얻었죠. 그 전에가 자, 그 전이
제가 알기로는 240석인가 50석. 예, 240석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냥 자민당 혼자로도 과반을 훨씬 넘겼죠. 예,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그 자민당이 과반 확보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자,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 가지고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이니까 여론이 조금 우호적이니까 요때 빨리 선거를 치르면은 자민당에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의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들의 의구심, 자민당에 대한 의구심의 눈초리가 완벽하게 걷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치러진 선거다 보니까 그 여론이 그대로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전에 기시다 총리가 연임을 하지 않고 사퇴를 하고 네.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새로 들어선 것도 네. 그런 지지율이 낮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쇄신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딱 이게 지금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쇄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총리가 바뀌었어요. 쇄신의 시작이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뭔가를 조금 보여준 다음에 이시바 총리를 믿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중의원 해산을 하고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민당의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물러난 이유가 뭐예요? 자민당 내부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각했잖아요.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도 해소가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도대체 연관 안 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명 자민당 그 비자금 스캔들이라는 것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의원들은 제대로 처벌도 못 받고 그 밑에 보좌관 몇 명 살짝 그 손보는 데서 끝났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민심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를 바꿨으면은 자 이제 바꿨으니까 쇄신 이러고 갑자기 선거를 치르면은 어머 총리 바뀌었으니까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자민당으로 거듭났네요가 안 된단 말이죠. 너무 성급하게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선거를 그렇죠. 치렀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이제 비자금 스캔들에 있는 그 지역에 그 또 선거 자금을 또 보냈다고 해가지고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좀 여론에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친인척이나 자기 아들을 자식한테 다 물려줬고 세습을 했잖아요. 세습을 하고 달라질 게 없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의원 해산을 이렇게 빨리 안 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총리가 되자마자 결국은 자기 의지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자민당 내부 주류 의견에 또 휩쓸려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그대로 노출을 시켰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좀 설명해 주죠. 그럼 이게 한국과의 관계, 일본의 지금 이시바 총리가 뭐 사퇴론까지 나오지만 사퇴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어쨌든 한일 관계 그리고 이게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자, 일단 이시바 총리가 그래도 조금 대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대는 없어졌잖아요. 여전히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보수 쪽이 많이 집결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한일 관계가 전향적으로 변하기보다는 여전히 일본의 종속적인 모습을 저희는 그대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뭔가 변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일본이 미국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그걸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군요. 역시 미국은 대국이라서 일본 따위는 미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감 칼럼 국경 없는 문희정 오늘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